중동의 화약고라 불리는 호르무즈 해협이 일촉즉발입니다.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미국 해군이 슬그머니 꼬리를 내리고 분석만 일삼던 유럽 열강들이 뒷걸음질 칠 때 가장 먼저 호출된 이름이 어딘지 아십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이란의 미사일비를 뚫고 96%라는 신의 요격률로 하늘을 덮어버린 한국의 천궁, 그리고 사막 한가운데서 운명을 바꾸는 대운하를 설계한 한국 엔지니어. 이게 무슨 연관이냐고요? 지금 아랍의 맹주 UAE는 말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운하를 맡아달라. 도대체 왜일까요? 이 이야기의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딱 1초만요. 좋아요와 구독 꾹 부탁드립니다. 무선이 잡혔습니다. 오만의 북쪽 해상 유조선 한 척이 호위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배경에는 경보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응답은 왔습니다. 주파수는 연결돼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도와줄 군함은 오지 않았죠. 항공모함이 오가고 구축함이 순찰하던 그 바다에서 민간 선박이 불타고 있는데 지켜준다던 세계 최강이라는 미국 해군은 보이지 않았어요. 18년간 중동을 취재했지만 이런 바다는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제임스 오웬입니다. 로이터 통신 에너지 해운 전문 선임 기자로 두바이에 주재하며 호르무즈 해협과 걸프 산유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이란 핵협상, 사우디 석유시설 드론 공격, 유조선 나포 사태까지 이 바다에서 벌어지는 위기라면 웬만큼 다 봤다고 생각했어요. 숫자를 다루고 육아를 분석하고 시장 반응을 기사로 옮기는 일이 제 업무였습니다. 감정보다 데이터, 과장보다 팩트. 그게 제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은 숫자로 담을 수 있는 위기가 아니었어요. 2026년 2월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 공습이 이란을 강타했습니다. 속보가 터지자마자 저는 현장으로 움직였습니다. 예상한 기사는 정해져 있었어요. 이란의 보복 수위, 미국의 추가 대응, 육아 전망. 늘 쓰던 구도였는데 현장에 도착하니 기사 따위는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바다가 전쟁터로 변해 있었던 겁니다. 호르무즈 해협 입구, 전 세계 원유의 20%가 지나는 길목입니다. 이란은 이 해협을 이번 전쟁의 인질로 잡았습니다.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은 50km도 안 되는데 막히면 전 세계가 타격을 입는 이곳. 이란이 그 좁은 바다를 완전히 틀어쥐었어요. 드론이 날아다녔고 미사일이 선박을 노렸습니다. 유조선 한 척은 갑판이 관통당했고 파편이 기관실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검은 연기가 수평선 위로 기둥처럼 솟아올랐고 바람이 불 때마다 기름 탄 냄새가 해안까지 밀려왔어요. 구조정이 돌아왔을 때 저는 선착장에 서 있었습니다. 선원들이 하나씩 내렸습니다. 얼굴에 기름과 그을음이 뒤범벅이었고 화상을 입은 팔을 붙잡고 있는 사람도 있었어요. 바닥에 주저앉아 아무 말도 못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7명이 내렸습니다. 원래 11명이 탄 배였는데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아무도 입을 열지 않더군요. 저는 화상을 입은 선원 옆에 앉았습니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호의 요청은 하셨습니까? 선원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한참을 가만히 있다가 허탈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했어요. 무선도 닿았어요. 그런데 아무도 안 왔습니다. 있어야 할 것이 없는 바다. 그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습니다. 호르무즈를 중심으로 150척이 넘는 배가 발이 묶였습니다. 유조선, LNG 운반선, 컨테이너선이 길목 앞에 줄지어 멈춰 서 있었어요. 바다는 넓었지만 길은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진입도 못하고 철수도 못하는 겁니다. 선원들은 며칠째 집으로 돌아가지 못했고 선주들은 손실을 계산하느라 정신이 없었습니다. 보험사는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바다 위의 감옥이었습니다. 런던 로이즈 보험시장이 움직였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일대를 전쟁 위험 지역으로 재지정한 겁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바다를 지나는 모든 선박의 보험료가 하룻밤 사이에 수십 배로 뛰어오른다는 뜻이에요. 보험료를 감당 못하면 배를 띄울 수가 없습니다. 미사일이 항로를 막은 게 아니라 보험이 항로를 끊어버린 겁니다. 바다에는 미사일보다 무서운 무기가 하나 더 있었던 거예요. 시장은 즉각 반응했습니다. 유가가 하루 만에 폭등했고 LNG 선물 가격이 요동쳤어요. 거짓 발표 하나에 금융시장이 출렁였습니다. 뉴스 화면에서는 전문가들이 유가 그래프 앞에 앉아 숫자를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숫자 뒤에는 집에 돌아가지 못하는 선원들이 있었고 기관실에서 끝내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던 겁니다. 런던에 있는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유럽 쪽 반응이 궁금했거든요. 돌아온 대답은 허탈했습니다.
긴장 고조, 리스크 관리 필요, 외교적 해법 촉구. 다 똑같은 말이야. 그래서 누가 움직이는데? 아무도. 다들 분석만 내놓고 있어. 선원 입장에서는 분석이 필요한 게 아니라 항로가 필요했습니다. 미국은 호의를 사실상 거부했고 유럽은 방법이 없다고 말하는 상황이었어요. 강대국은 다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배를 움직이게 해주지 못했습니다. 런던 본사 편집장에게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상황이 심각합니다. 기존 기사 프레임으로는 안 됩니다. 편집장은 담담하게 말하더군요. 오웬 육아 분석이랑 시장 반응 정리해서 넘겨. 마감 맞춰야지. 현장에 없는 사람은 이 심각성을 몰랐습니다. 화면으로 보는 위기와 냄새로 맡는 위기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미국은 강했고 유럽은 똑똑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둘 다 선원 한 명을 집으로 돌려보내지 못했어요. 저는 호텔로 돌아와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첫 문장을 쓰려는데 손이 멈췄어요. 18년 동안 기사를 못 쓴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불타는 배도 갇힌 선원도 텅 빈 수평선도 전부 머릿속에 있는데 어디서부터 써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그때 전화가 왔습니다. 아부다비의 한 관계자였어요. 평소 에너지 시장 쪽으로 소스를 주고받던 사이였는데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오웬 한 가지만 봐라. 코리아. 저는 솔직히 웃음이 나왔습니다. 한국이요? 지금 미국이 손을 뗀 판에 유럽도 방법이 없다는 상황에 한국이 뭘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하더군요. 농담이 아니다. 직접 확인해봐라. 농담기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는 웃음을 거뒀습니다. 세계가 멈춘 바다. 미국이 지키지 못한 항로. 유럽이 해법을 내놓지 못한 위기. 그 절망의 한복판에서 가장 먼저 나온 이름이 한국이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저는 그 질문을 안고 그날 밤 잠들지 못했습니다. 잠을 설친 다음 날 아부다비에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이번엔 만나자고 하더군요. 에너지부 산하 관계자였습니다. 평소라면 육아 전망이나 수출 물량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인데 그날은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회의실에 들어서자마자 벽면에 걸린 대형 지도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걸프만에서 푸자이라까지 사막을 가로지르는 직선 하나가 굵게 그어져 있었어요. 저는 처음에 송유관 노선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관계자가 설명을 시작하는 순간 제 예상은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호르무즈를 지키는 게 아닙니다. 아예 쓸모없게 만드는 겁니다. 저는 의자의 등을 기댄 채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회 항로를 새로 만든다는 말씀이십니까? 항로가 아닙니다. 운하입니다. 운하. 사막 한가운데를 관통하는 180km짜리 대운하를 판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솔직히 농담인 줄 알았어요. 미국처럼 군함으로 항로를 지키는 것도 아니고 유럽처럼 외교적 긴장 완화를 기다리는 것도 아닌 아예 호르무즈를 통과하지 않는 다른 길을 만들자는 발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완전히 허황된 이야기만은 아니었습니다. 이미 아부다비에서 푸자이라까지 송유관이 깔려 있었어요. 하루 150만 배럴을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내보낼 수 있는 파이프라인이 실제로 작동 중이었습니다. 즉 호르무즈를 우회하겠다는 전략 자체는 새로운 생각이 아니었던 겁니다. 운하는 그 연장선이었어요. 원유만 보내는 게 아니라 선박 자체를 통과시키려는 다음 단계였습니다. 저는 지도 위에 손가락을 올려놓고 180km를 천천히 따라갔습니다. 걸프만 해안에서 출발해 사막을 가로질러 오마네로 빠지는 선이었어요. 황당했는데 이상하게 완전히 웃어넘길 수가 없더군요. 규모를 들으니 더 그랬습니다. 초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폭과 깊이. 스웨즈 운하, 파나마 운하와 비교될 수준의 국가 전략 사업이었어요. 사막 지형, 담수 확보, 유지비, 안보, 생태계 문제까지 한꺼번에 얽힌 초거대 프로젝트였습니다. 숫자를 하나씩 들을 때마다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어요. 이건 공사가 아니라 세계 물류 질서의 우회로를 새로 까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건 미사일하고는 다릅니다. 천궁이요? 알겠습니다. 방산이요? 인정합니다. 그런데 운하는 국가 지형과 물류 질서 자체를 바꾸는 공사지 않습니까? 무기를 잘 만드는 것과 대륙을 가르는 건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왜 한국입니까? 이 규모의 사업을 맡길 나라가 한국이라는 근거가 뭡니까? 관계자는 웃지 않았습니다. 근거는 이 땅 위에 이미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그 자리에서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취재를 넓혔습니다. 미국, 영국, 프랑스 쪽 전문가들에게 이 구상에 대한 의견을 물었습니다. 미국 쪽 에너지 컨설턴트는 코웃음을 치더군요. 기술도 문제지만 누가 이걸 막겠어? 리스크가 너무 커. 영국 쪽 해운 분석가는 더 냉소적이었습니다. 위기는 일시적일 수 있어. 왜 이런 장기 프로젝트에 돈을 묻나? 프랑스 쪽 인프라 전문가도 한마디 보탰어요. 기술적으로 가능하더라도 왜 한국이지? 흥미로운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셋 다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이상하게 왜 한국이냐라는 대목에서는 멈칫하더군요. 대안을 내놓으라고 하면 아무도 다른 이름을 꺼내지 못했습니다. 비웃기는 했지만 그 비웃음 뒤에 묘한 침묵이 깔려 있었어요. 런던 본사에도 보고를 올렸습니다. 편집장은 제 말을 끝까지 듣더니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웬 거기 더위 먹은 거 아니야? 사막에 운하를 판다고?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으면 들을수록 완전히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기사 가치가 있어? 아직 모릅니다. 그런데 이름이 자꾸 같은 데로 돌아옵니다. 편집장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하더군요. 그래 좀 더 파봐. 대신 망신당하면 내 책임이야. 전화를 끊고 호텔 방에서 노트북을 펼쳤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스웨즈 운하 193km. 건설에 10년이 걸렸고 연인원 150만 명 이상이 투입됐습니다. 파나마 운하는 더 처참했어요. 공사 기간만 34년, 중간에 프랑스가 포기했고 미국이 넘겨받아 겨우 완공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수만 명이 말라리아와 황열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구상은 그 규모를 21세기 사막 한가운데서 다시 하겠다는 겁니다. 180km, 스웨즈와 거의 맞먹는 거리를 아무것도 없는 사막 위에 새로 긋겠다는 이야기였어요. 노트북을 덮으면서 같은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그래도 운하는 미사일이 아닙니다. 천궁은 인정합니다. 그런데 이건 차원이 다른 문제지 않습니까? 두바이의 밤은 환했지만 제 머릿속은 정리가 안 됐어요.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미국 전문가도 영국 분석가도 프랑스 인프라 전문가도 제 편집장까지. 그런데 이상한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누구도 한국이라는 이름을 완전히 무시하고 지나가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비웃으면서도 다른 대안은 내놓지 못했어요. 왜 대안의 이름으로 한국밖에 나오지 않는 건가? 그 질문이 머릿속에서 빠지질 않았습니다. 저는 다음날 아침 직접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직접 확인하겠다고 마음먹은 건 좋았는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가 문제였습니다. 운하 구상의 배경을 파려면 먼저 한국이 이 지역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알아야 했어요. 그래서 가장 먼저 찾아본 게 방산 쪽 기록이었습니다. 천궁2. 한국산 중거리 지대공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이름은 들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실전 기록을 확인하는 순간 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게 됐습니다.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 당시 천궁2가 실전에 투입됐습니다. 발사된 요격탄 12발 중 11발이 명중했어요. 요격률 96%. 저는 그 숫자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잃었습니다. 그날 밤 아부다비 하늘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현지군 관계자에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경보가 울리고 사람들은 대피소로 내려갔어요. 하늘에서는 섬광이 연달아 터졌습니다. 요격탄이 미사일을 잡아낼 때마다 밤하늘이 하얗게 갈라졌다고 하더군요. 굉음이 여러 차례 울렸고 창문이 흔들렸고 아이들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그런데 도시는 무사했어요. 한 발도 지상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대피소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본 건 성한 건물과 켜져 있는 가로등이었다고 합니다. 그 불빛이 꺼지지 않은 건 평화로워서가 아니라 누군가 하늘에서 막아냈기 때문이었어요. 96%라는 건 단순한 성능 수치가 아니거든요. 그날 밤 하늘에서 미사일이 떨어졌는데 그중 11발을 막아냈다는 뜻입니다. 도시가 있었고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들이 자고 있었을 시간이었어요. 한국이 지킨 건 숫자가 아니라 그 밤에 살아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그 다음이었어요. UAE는 미국산 방공체계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패트리어트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사일 방어 시스템이죠. 저는 데이터가 궁금했습니다. 기자 습관이 나와서 두 체계의 실전 성적을 직접 비교해봤어요. 패트리어트에 공개된 실전 요격률은 분석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천궁2의 96%에 비하면 논쟁의 여지가 많았습니다. 결정적으로 UAE가 미국 시스템을 이미 갖고 있으면서도 추가 긴급 도입은 한국으로 향했다는 사실 그 자체가 답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단순히 가격이 싸서가 아니었습니다. 성능, 납기, 응답 속도, 그리고 약속 이행. UAE 관계자에게 직접 물었을 때 돌아온 대답은 짧았어요. 우리는 결과를 본 나라를 믿습니다. 강한 나라와 믿을 수 있는 나라는 다를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실감했습니다. 긴급 도입 과정은 더 인상적이었어요. 절차를 줄이고 UAE 측 수송기가 한국 대구 공항으로 직접 날아갔습니다. 사흘 만에 대구에서 아부다비까지 미사일 방어 체계가 실어져 왔어요. 이건 단순한 무기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저 나라 것이라면 바로 가져가겠다는 신뢰의 표현이었어요. 전쟁의 시간표는 기다려주지 않는데 한국은 그 시간을 맞춘 겁니다. 한 UAE 군사 관계자가 말하더군요. 납기를 지킨다는 건 쉬운 말입니다. 그런데 미사일이 날아오는 상황에서 납기를 지킨다는 건 그 나라가 우리 편이라는 뜻이에요. 저는 취재 노트에 이 문장을 밑줄까지 그어가며 적었습니다. 미국은 선택지였지만 한국은 결과였다. 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방산만이 아니었습니다. 파고 들어갈수록 한국과 UAE의 관계는 제가 알던 것보다 훨씬 깊었어요. 양국 간 포괄적 경제동반자 협정 650억 달러 규모의 협력 구조가 이미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방산, 에너지, 인프라, 원유 공급까지 전부 연결돼 있었어요. 한국이 UAE의 안보를 지키고 UAE는 한국의 원유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구조였습니다. 단발성 거래가 아니라 서로의 생존 시스템 일부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국이 UAE 방공을 사실상 책임지고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어느 정도는. 그런데 실전 요격률까지는 몰랐지. 96%야. 패트리어트 갖고 있으면서도 추가 도입은 한국한테 갔어.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건 좀 다른 이야기네. 맞습니다. 다른 이야기였어요. 한국은 납품국이 아니라 이미 이 나라 방어선의 일부가 돼 있었습니다. 하늘을 지킨 건 확인됐고 국가 단위의 신뢰 관계도 확인됐어요. 그런데 저는 아직 완전히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 하늘을 지킨 건 인정합니다. 미사일을 만들고 전쟁의 시간표를 맞추고 긴급 상황에서 약속을 지키는 나라라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운하는 하늘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늘은 요격체계 하나로 지킬 수 있지만 운하는 땅과 바다를 동시에 바꿔야 하는 일입니다. 180km의 사막을 갈라야 하고 초대형 선박이 다닐 수 있는 수로를 만들어야 하고 그걸 수십 년간 유지해야 합니다. 미사일과 삽은 다른 도구거든요. 하늘은 지켰습니다. 그런데 운하는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저는 아직 판단을 유보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 앞에서 더 이상 웃지는 못했지만 고개를 끄덕이기에도 아직 이른 것 같았거든요. 하늘을 지킨 건 인정했습니다. 그런데 아부다비의 그 관계자가 했던 말이 계속 걸렸어요. 근거는 이 땅 위에 이미 서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직접 보기로 했습니다. 차로 3시간을 달렸습니다. 아부다비를 벗어나자마자 풍경이 바뀌더군요. 고층 빌딩과 쇼핑몰이 사라지고 끝없는 모래벌판이 펼쳐졌습니다. 도로 양쪽으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모래, 바위, 다시 모래. 가끔 바람에 실려온 모래가 차 유리를 때렸습니다. 이런 곳에 사람이 무언가를 세운다는 것 자체가 비현실적으로 느껴졌어요. 에어컨을 끄면 5분도 버틸 수 없는 땅이었거든요. 여름이면 50도를 넘기고 모래폭풍이 시야를 순식간에 삼켜버리는 환경입니다. 이런 땅에서 10년 동안 공사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2시간 반쯤 달렸을 때 수평선 위로 뭔가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지랑이 너머로 흰색 돔 4개가 솟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신기루인 줄 알았습니다. 가까이 갈수록 윤곽이 선명해졌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이 줄지어 서 있는 광경이 드러났어요. 아무것도 없던 사막 한가운데 도시 하나 크기의 시설이 서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압도당하더군요. 저건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한 나라의 전기를 만들어내는 심장이었어요. 바라카 원자력 발전소. 한국이 설계하고 한국이 짓고 한국이 완공한 원전 4기가 사막 한가운데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총 사업 규모 200억 달러. 착공부터 완공까지 약 10년. 이 원전 4기가 UAE 전체 전력의 4분의 1을 책임지고 있었어요. 숫자를 하나씩 확인할 때마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건 플랜트가 아니라 국가의 전력 운명을 통째로 맡긴 계약이었던 겁니다. 원전이라는 게 어떤 산업인지 생각해봤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원전을 맡긴다는 건 그냥 건물을 짓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전력 시스템의 핵심을 넘기는 일이고 수십 년간 안전을 보장받아야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국가를 믿지 않으면 절대 맡길 수 없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UAE는 한국에 맡겼어요. 공사 과정이 순탄했던 건 아닙니다. 오히려 매일이 전쟁이었다고 하더군요. 한낮 기온이 50도를 넘으면 콘크리트가 제대로 굳지 않습니다. 새벽과 밤에 집중적으로 타설해야 했어요. 모래폭풍이 불면 며칠씩 공정이 멈췄고 그때마다 전체 일정을 다시 짜야 했습니다. 담수가 부족해서 공사용 물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별도의 작전이 필요했어요. 미국과 유럽의 에너지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발표됐을 때 회의적이었습니다. 불가능의 이유는 넘쳐났어요. 보고서에서 위험을 설명하는 건 유럽이 잘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고서를 쓰는 대신 완공 날짜를 지켰어요. 현장에서 만난 현지 엔지니어의 말이 가장 오래 남았습니다. 통제실로 안내받는 길에 잠깐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어요. UAE 국적의 젊은 엔지니어였는데 바라카에서 3년째 근무 중이라고 하더군요. 한국 사람들과 같이 일해보니까 어떻습니까? 엔지니어는 잠깐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말이 적어요. 대신 결과가 나옵니다. 건설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습니까? 문제야 당연히 있었죠. 사막이잖아요. 여름엔 50도가 넘고 모래폭풍은 일상이었습니다. 불가능하다고들 했어요. 그런데 지었잖습니까? 엔지니어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러니까요.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합니다. 한국인들은 말이 아니라 결과를 남겼다. 이 문장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통제실에 들어갔을 때 저는 비로소 이 프로젝트의 무게를 온몸으로 느꼈어요.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모니터에 원전 4기의 가동 현황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출력 수치가 움직이고 있었고 전력 공급량이 초 단위로 갱신되고 있었어요. 냉각수 온도, 터빈 회전 속도, 송전망 부하율까지 수백 개의 숫자가 동시에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이건 전시물이 아니었어요. 이 순간에도 UAE 가정집의 에어컨이 돌아가고 병원의 의료장비가 작동하고 공장의 기계가 멈추지 않는 이유 중 4분의 1이 바로 이 원전 때문이었습니다. 숫자들이 살아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성공은 과거형이 아니라 현재형이었어요. 통제실을 나오면서 관계자에게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솔직히 말씀해 주십시오. 이 프로젝트를 미국이나 유럽에 맡길 수도 있었지 않습니까? 왜 한국이었습니까? 관계자는 창밖의 원전돔을 바라보며 짧게 답했어요. 다른 나라들은 조건을 먼저 말했습니다. 한국은 날짜를 먼저 말했어요. 한국은 도면을 잘 그리는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국가 시스템을 실제로 작동시키는 나라였어요. 저는 이제 관계자가 처음에 했던 말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근거는 이 땅 위에 이미 서 있습니다. 이 말이 이 뜻이었던 겁니다. 바라카를 나오면서 차 안에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천공은 안보, 바라카는 전력. 한국은 이 나라의 하늘과 전기를 동시에 책임지고 있었어요. 아무리 냉정하게 보려 해도 이건 보통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저는 끝까지 버텼습니다. 원전은 인정합니다. 대단한 실적이에요. 그런데 원전은 고정된 시설이지 않습니까? 정해진 부지에 정해진 설계로 정해진 공정에 따라 짓는 겁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지만 적어도 땅은 움직이지 않아요. 운하는 다릅니다. 180km를 파야 하고 바닷물을 끌어와야 하고 항로를 만들고 유지하고 안보까지 계산해야 합니다. 움직이는 배가 다니는 살아있는 길을 사막 위에 새로 만드는 일이에요. 원전과는 난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한국이라는 이름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지만 운하는 원전과 또 다른 이야기였으니까요. 바라카를 보고 돌아온 뒤에도 저는 여전히 버티고 있었습니다. 원전은 인정하지만 운하는 다르다. 이 논리가 제 마지막 방어선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방어선을 무너뜨린 건 또 다른 현장이었습니다. 아부다비 관계자가 한 군데를 더 보라고 했어요. 담수화 플랜트였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큰 기대가 없었어요. 담수화라는 게 뭐 대단한 건가 싶었습니다. 바닷물에서 소금을 빼는 시설 아닙니까? 그런데 현장에 도착하는 순간 그 생각이 얼마나 안일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하루 생산량 70만 톤. 이 숫자가 얼마나 큰 건지 감이 안 잡혀서 계산을 해봤어요. 중소 도시 하나가 하루에 소비하는 물의 양을 하나의 시설에서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중동에서 물이 어떤 의미인지 이 지역을 오래 취재한 저는 잘 알고 있었어요. 석유보다 귀한 게 물입니다. 물이 없으면 도시가 유지될 수 없고 산업이 돌아갈 수 없고 사람이 살 수 없어요. 한국은 단지 시설을 세운 것이 아니라
사막에서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조건 자체를 만들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정말 놀란 건 공기였습니다. 원래 공사 기간은 44개월이었어요. 그런데 한국은 26개월 만에 끝냈습니다. 44개월이 26개월로 거의 절반 가까이 줄인 겁니다. 저는 이 숫자를 보고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했어요. 어떻게 가능했는지 물어봤습니다. 현장 관계자가 설명하더군요. 24시간 3교대로 돌렸습니다. 공급망을 직접 통제했고 공정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했어요. 그래도 44개월짜리를 26개월에 끝낸다는 게 말이 됩니까? 보통은 안 됩니다. 그런데 한국팀은 불가능한 일정을 받아들고도 거기에 맞춰서 방법을 찾아내더라고요. 미국과 유럽이 검토와 절차를 논할 때 한국은 시간 자체를 다시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플랜트 내부를 둘러볼 수 있었습니다. 거대한 파이프들이 미로처럼 연결돼 있었고 펌프가 돌아가는 저음이 바닥을 타고 올라왔어요. 바닷물이 들어가서 맑은 물이 되어 나오는 과정이 쉬지 않고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돌아가는 이 시설이 사막 위의 도시들을 살려내고 있었어요. 여기까지는 감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전히 한 가지가 걸렸거든요. 운하요. 운하만 단독으로 있으면 호르무즈 위기가 해소된 뒤에는 어떻게 됩니까? 180km짜리 초거대 수로가 쓸모를 잃으면 그건 세계에서 가장 비싼 흉물이 되는 겁니다. 유지비도 천문학적이고 활용도도 불안정해요. 사실 제가 그동안 운하는 다르다고 버틸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성의 문제였던 거예요. 그런데 담수화 플랜트를 보는 순간 이야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운하에 담수화가 붙으면 어떻게 되는지 관계자가 설명을 이어갔어요. 운하를 유지하려면 막대한 양의 물이 필요합니다. 염분 관리도 해야 하고 주변 토양 침식도 막아야 해요. 이 모든 문제를 담수화 시설이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운하 옆에 담수화 플랜트를 세우면 운하 유지에 필요한 물 문제가 풀리고 동시에 주변 지역의 생활용수와 산업용수를 공급할 수 있게 되는 구조였어요. 단순한 항로가 아니라 그 주변에 생명선이 함께 깔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농업이 연결됐어요. 담수화로 확보한 물이 운하 주변의 토양을 살리고 그 위에 농업 기반을 올릴 수 있다는 구상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사막에서 농업이라는 말에 또 코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그런데 자료를 확인하고 멈칫했습니다. 한국이 UAE 사막에서 벼 재배에 성공한 기록이 있었거든요. 사막 위에서 쌀을 수확했다는 겁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농담이라고 생각할 텐데 실제로 한국 연구진이 해낸 일이었어요. 이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운하는 항로, 담수하는 물, 농업은 산업. 이 세 가지가 따로 노는 게 아니라 하나의 체계로 연결되는 구조였어요. 운하만 있었다면 저는 끝까지 의심했을 겁니다. 위기가 지나면 쓸모없어질 거대한 구덩이에 불과하다고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한국은 운하 옆에 담수를 세웠고 담수 옆에 농업을 놓았습니다. 길을 파는 게 아니라 길 주변의 미래까지 함께 설계하고 있었던 겁니다.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이 구상은 누가 설계한 겁니까? UAE 쪽입니까? 한국 쪽입니까? 관계자는 잠깐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같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삼각 구조를 처음 제안한 쪽은 한국이에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한국은 운하만 파겠다고 나선 게 아니었어요. 운하를 중심으로 물과 식량과 산업이 동시에 돌아가는 생태계를 구상한 겁니다. 그때 저는 처음으로 이 구상이 미친 발상이 아니라 국가 전략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천궁은 안 보였고 발악하는 전력이었고 담수하는 생존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운하와 연결되는 순간 비로소 하나의 그림이 완성되는 느낌이었습니다. 단일 공사가 아니라 국가 구조 전체를 바꾸는 구상이었던 거예요. 제 마지막 방어선이었던 운하는 다르다는 논리가 그날 처음으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수화 플랜트를 보고 나서 저는 더 이상 한국을 비웃을 수 없게 됐습니다. 천궁으로 하늘을 지켰고 바라카로 전력을 세웠고 담수화로 생존 기반까지 만들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왜 하필 한국이냐는 질문이었어요. 기술력은 확인했습니다. 실적도 봤어요. 그런데 세상에 기술 좋은 나라는 많잖습니까? 일본도 있고 독일도 있고 미국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UAE는 가장 중요한 순간마다 한국을 부르는 건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면 숫자와 기술 너머에 있는 무언가를 봐야 했어요. 저는 아카이브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로이터 통신 자료실과 중동 지역 언론 아카이브를 교차로 검색했어요. 한국과 중동 건설 1970년대. 이 키워드로 들어가는 순간 예상하지 못한 세계가 열렸습니다. 1970년대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한국 건설사들이 중동에 진출하던 시기의 기록이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헬멧을 쓴 한국인 근로자들이 있었어요. 사막 한가운데서 삽을 들고 철근을 나르고 콘크리트를 붓고 있었습니다. 낮에는 50도가 넘는 폭염 속에서 일했고 밤에는 컨테이너 숙소에서 잠을 청했어요. 기사 하나가 특히 눈에 박혔습니다. 한국 추석 연휴 기간에 쓰인 기사였어요. 현장 근로자들이 명절에도 돌아가지 않고 공사를 계속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족들에게 보내는 편지가 인용돼 있었어요. 여기 사막은 밤에도 덥습니다. 그래도 공사가 끝나면 돌아갑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50년 전에 쓰인 문장이었는데 읽는 순간 목이 매더군요. 그 사람들은 나라를 위해 뭔가 거창한 일을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냥 가족을 먹여 살리려고 돈을 벌려고 주어진 일을 끝까지 해낸 것뿐이었어요. 그런데 그 땀이 50년 뒤에 국가 신뢰가 됐습니다. 조기 완공 기사도 여러 건 나왔어요. 예정 공기보다 몇 달 앞당겨 완공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현지 정부가 보낸 감사패 사진도 실려 있었어요. 그 아래에 적힌 문장이 오늘 제가 바라카에서 들은 말과 거의 같았습니다. 한국은 약속한 날짜를 지켰다. 50년 전에도 같은 말을 들었던 겁니다. 더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인들의 반응이었어요. 당시 기사에는 현지 감독관의 코멘트가 실려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른 나라 근로자들과 달랐다. 시키지 않아도 먼저 움직였고 해가 지고 나서도 현장에 남아 있었다. 이 한 줄이 50년 전에 쓰인 문장이라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바라카에서 만난 현지 엔지니어가 한 말과 너무 닮아 있었거든요. 한국 사람들은 안 된다는 말을 잘 안 하더라고요. 그냥 합니다. 50년의 시간 차이를 두고 같은 땅에서 같은 평가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건 어제 시작된 일이 아니었어요. 한국은 이 땅에 가장 화려하게 온 나라가 아니라 가장 오래 약속을 지킨 나라였습니다. 사막에서 흘린 땀이 50년 뒤 국가 신뢰가 된 거예요. 여기서 서방과의 차이가 선명해졌습니다. 미국과 유럽은 중동에 올 때 기술 보고서와 금융 구조를 들고 왔어요. 조건을 따지고 리스크를 계산하고 수익률을 요구했습니다. 물론 그것도 필요한 일이에요. 그런데 한국은 50년간 현장을 버틴 기록을 들고 있었습니다. 서방은 계산서를 들고 왔고 한국은 현장을 들고 온 겁니다. 미국과 유럽이 지금 이 위기 앞에서 해법을 내놓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동안 한국은 이미 이 땅에서 오래전부터 약속을 지키는 방식으로 기억되어 왔어요. UAE 외교부 관계자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공식 인터뷰는 아니었고 비공식 자리에서 짧은 대화를 나눈 거예요. 저는 단도직입적으로 물었습니다. 한국과 UAE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하십니까? 관계자는 잠깐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단순한 거래 상대가 아닙니다. 1970년대부터 이어진 특별한 관계가 있어요. 특별하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입니까? 위기가 왔을 때 서류보다 먼저 떠오르는 나라가 있습니다. 한국이 그런 나라예요. 저는 한 발 더 들어갔습니다. 솔직히 여쭤보겠습니다. 미국이나 유럽도 오래된 파트너 아닙니까? 왜 한국이 먼저 떠오르는 겁니까? 관계자가 잠깐 멈추더니 천천히 말하더군요. 미국은 자기 조건을 먼저 말합니다. 유럽은 자기 기준을 먼저 말해요. 한국은 우리가 뭘 필요로 하는지를 먼저 물어봤습니다. 그 차이가 50년 동안 쌓인 겁니다. 서류보다 먼저 떠오르는 나라. 필요한 게 뭔지 먼저 묻는 나라. 이 표현들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계약서와 보고서로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은 많아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에 이름이 먼저 떠오르는 나라는 다른 겁니다. 그건 서류가 아니라 기억으로 쌓인 신뢰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 신뢰를 결정적으로 완성한 순간이 있었습니다. 코로나였어요. 2020년 전 세계가 멈췄을 때의 일입니다. 각국이 자기 나라 챙기기에 바빴고 국제협력이라는 말이 무색해진 시기였어요. 그때 한국이 먼저 연락을 했습니다. 요청을 받고 움직인 게 아니에요. 먼저 연락해서 뭐가 필요한지 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의료물자를 무상으로 지원했어요. 이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무상이에요. 대가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전 세계가 마스크 한 장에도 가격을 매기던 시기에 한국은 먼저 손을 내밀었던 겁니다. 현지에서 만난 한 관계자가 이 일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었어요. 그때 먼저 연락 온 나라가 몇 개 안 됩니다.
한국이 그중 하나였어요. 미국이나 유럽은요? 관계자가 쓴웃음을 지으며 말하더군요. 그쪽은 자기들 물량 확보하느라 바빴죠. 도움을 청하기 전에 먼저 손을 내밀었다는 기억. 이건 방산 계약이나 원전 실적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신뢰였습니다. 기술력은 비교할 수 있지만 이런 기억은 비교가 안 되거든요. UAE가 한국을 믿는 이유는 성능표가 아니라 어려울 때 먼저 와준 나라라는 기억이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숫자로도 확인됐습니다. UAE 내 한국에 대한 호감도 조사 결과 96%. 앞서 확인했던 천궁의 요격률과 같은 숫자였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지만 96이라는 숫자가 묘하게 겹치더군요. 하늘에서도 96%, 마음에서도 96%. 이건 단순한 감상이 아니라 데이터로도 드러난 신뢰였습니다. 저는 이 시점에서 마침내 깨달았어요. 운하는 콘크리트와 굴착기만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었습니다. 누가 끝까지 맡길 수 있는가, 누가 약속을 지킬 것인가, 누가 위기 때도 떠나지 않을 것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가진 나라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미국이 아니라 한국인가? 왜 유럽이 아니라 한국인가? 답은 기술 한 줄이 아니었습니다. 50년 동안 사막에서 쌓은 현장의 기록이었어요. 명절에도 돌아가지 못하고 철근을 나르던 근로자들의 땀이었고, 폭염 속에서 공기를 앞당기던 현장의 집념이었고, 전 세계가 멈춘 날 먼저 전화를 건 나라의 품격이었습니다. 이제야 알았습니다. 운하의 재료는 콘크리트만이 아니었어요. 50년의 신뢰가 그 밑바닥에 깔려 있었던 겁니다. 50년의 신뢰를 확인한 뒤 저는 더 이상 한국이라는 이름을 가볍게 볼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신뢰만으로 운하를 팔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상이 실제로 가능한지 현장을 봐야 했어요. 저는 푸자이라로 향했습니다. 푸자이라는 UAE 동쪽 끝에 있는 항구 도시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도시 이름을 들어본 적도 없을 거예요. 두바이나 아부다비에 비하면 존재감이 거의 없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도시에는 결정적인 지리적 특징이 하나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 위치해 있다는 점이에요. 푸자이라는 오만해와 직접 연결됩니다. 즉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도 세계 바다로 나갈 수 있는 출구인 거예요. 항만에 도착했을 때 첫인상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크레인 몇 대가 서 있었고 정박한 선박도 많지 않았어요. 빈 부두가 길게 늘어서 있었고 컨테이너 야적장에도 여유 공간이 넓었습니다. 솔직히 이게 세계 에너지 허브가 될 수 있는 곳인가 싶었어요. 그런데 항만을 걸으면서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빈 부두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어요. 이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아직 채워지지 않은 거였습니다. 저 크레인들이 쉴 틈 없이 돌아가고 저 야적장에 컨테이너가 산처럼 쌓이고 저 바다 위에 유조선들이 줄지어 들어오는 장면이 머릿속에 그려졌어요. 길만 열리면 이 항만은 하룻밤 사이에 세계 에너지의 새로운 관문이 될 수 있었습니다. 정적이 오히려 잠재력으로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항만 관계자가 그 생각을 확인해 주었습니다. 지금은 한산합니다. 그런데 길만 열리면 이곳은 하룻밤 사이에 바뀔 수 있어요. 길만 열리면. 그 길이 바로 운하였습니다. 항만 사무실에서 운하의 구체적인 수치를 처음으로 전부 확인했어요. 180km 길이 폭 300m, 깊이 20m 이상. 초대형 유조선이 통과할 수 있는 규격이었습니다. 처음 이 구상을 들었을 때는 막연한 숫자였는데 푸자이라에 서서 바다를 바라보며 듣는 숫자는 무게가 달랐어요. 저 바다와 걸프만 사이를 180km의 수로로 잇는다는 겁니다. 상상이 아니라 계획으로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여기서 강대국들의 접근 방식이 다시 떠올랐어요. 미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호르무즈 항로를 군함으로 지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호의를 사실상 포기했어요. 유럽은 어떻게 했습니까? 항로가 위험하다는 분석을 내놓고 외교적 해법을 촉구했습니다. 그런데 배를 움직이게 해주지는 못했어요. 둘 다 기존의 길을 어떻게든 지켜보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제안하는 건 전혀 다른 발상이었어요. 위험한 길을 지키는 게 아니라 위험 자체를 우회하는 새로운 길을 만들자는 거였습니다. 강대국은 길을 지키려 했고 한국은 다른 길을 만들려 했어요. 이 차이가 선명해지는 순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결정적인 반전이 있었어요. 운하 구상은 단순히 수로 하나를 파는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앞서 봤던 담수화와 농업이 여기서 다시 연결됐어요. 운하를 중심으로 양쪽에 담수화 시설을 배치하고 확보된 물로 주변 지역의 농업 기반을 올리고 항만과 물류 인프라를 함께 구축하는 복합 구상이었습니다. 단일 토목 사업이 아니라 종합 국가 전략이었어요.
경제성, 생존성, 산업성을 동시에 확보하는 설계였습니다. 항만 관계자가 지도를 펼쳐 보여주면서 말하더군요. 운하만 있으면 그냥 큰 도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물이 붙고 산업이 붙고 사람이 붙으면 그건 새로운 경제권이 되는 거예요. 이 구상을 처음 이런 구조로 제안한 쪽이 어딥니까? 한국팀입니다. 사실 지금도 여기서 작업하고 있어요. 만나보시겠습니까? 예상하지 못한 제안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어요. 항만 사무실 옆 건물에 한국 엔지니어팀의 임시 사무실이 있었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벽면 가득 지도와 도면이 붙어 있었어요. 지질 분석 자료, 숨은 데이터, 물류 시뮬레이션 결과까지 빼곡했습니다. 한국인 엔지니어 2명이 노트북 앞에 앉아 있었어요. 제가 로이터 기자라고 소개하자 잠깐 놀라더니 이내 담담하게 이야기를 나눠주었습니다. 여기서 뭘 하고 계십니까? 지질 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최적 노선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직선으로 파는 게 아니라 집안 조건과 수위 변화까지 계산해야 하거든요. 솔직히 여쭤볼게요. 이 프로젝트가 실현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엔지니어가 잠깐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불가능한 프로젝트는 세상에 없습니다. 비용과 시간의 문제가 있을 뿐이에요. 저희가 하는 일은 그 비용과 시간을 현실적인 범위 안으로 끌어들이는 겁니다. 저는 그 말에 멈칫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단순히 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었어요. 노선을 설계하고 경제성을 검증하고 실행 가능한 공정표를 짜고 있었습니다. 부르면 삽 들고 오는 시공사가 아니라 구상 단계부터 답안을 제시하는 설계 주체였던 겁니다. 옆에 있던 다른 엔지니어가 한마디 보탰어요. 담수화 연계나 농업 기반 구상도 저희 쪽에서 먼저 제안한 부분이 많습니다. 운하 하나만 파면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주변 생태계까지 같이 설계해야 프로젝트가 살아남습니다. 이 반전은 제가 한국을 바라보던 프레임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지금까지 저는 한국을 훌륭한 시공 능력을 가진 나라로 봤습니다. 천궁을 만들고 원전을 짓고 담수화 플랜트를 세우는 나라. 그런데 푸자이라에서 확인한 건 그 이상이었어요. 한국은 단지 땅을 파는 나라가 아니라 그 주변의 인프라 생태계까지 함께 설계하는 나라였습니다. 항만을 나오면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오만해가 펼쳐져 있었어요. 호르무즈를 거치지 않고 세계로 나갈 수 있는 바다. 처음 취재를 시작했을 때 봤던 그 막힌 바다와는 완전히 다른 풍경이었습니다. 그 바다와 걸프만 사이에 180km의 길이 놓이면 세계 에너지 질서가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설계하고 있는 나라가 한국이었어요. 취재 노트를 꺼내서 지금까지의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천궁은 하늘을 지켰고 발악하는 전력을 세웠고 담수하는 생존을 만들었고 50년의 현장 기록은 신뢰를 쌓았습니다. 그리고 푸자이라에서 한국은 그 모든 것을 하나의 구상으로 엮어내고 있었어요. 노트 위에 퍼즐 조각들이 하나씩 맞춰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관계도 없어 보이던 것들이 결국 하나의 그림을 만들고 있었던 거예요. 차에 올라타면서 동료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기사 제목이 정해졌어. 뭔데? 강대국은 멈췄고 한국은 다른 길을 설계했다. 동료가 잠깐 침묵하다가 말하더군요. 그거 진심이야? 푸자이라에서 직접 봤어. 한국 엔지니어들이 이미 답안을 들고 있었어. 이제는 더 이상 한국도 가능할지 모른다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에서 실제 답을 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뿐이라는 결론에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강대국은 힘이 있었고 유럽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움직이며 판을 바꿀 의지와 구조를 가진 쪽은 한국이었어요. 해결사는 힘센 나라가 아니라 끝까지 해내는 나라라는 것을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기사를 송고했습니다. 제목은 강대국은 멈췄고 한국은 다른 길을 설계했다였어요. 푸자이라에서 돌아온 그날 밤 호텔에서 새벽까지 매달려 완성한 기사였습니다. 18년간 기자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오래 고민한 기사는 처음이었어요.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처음 봤던 불타는 유조선, 구조정 위의 선원들, 텅 빈 수평선이 떠올랐거든요. 그 현장에서 시작된 취재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사가 나가고 반응은 예상보다 빨랐습니다. 런던 본사에서 먼저 연락이 왔어요. 처음에 거기 더위 먹은 거 아니냐고 했던 편집장이었습니다. 오웬 반응이 심상치 않아. 정책 쪽에서 문의가 들어오고 있어. 어디서요? 여기저기.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지만 읽어야 할 사람들이 읽기 시작한 것 같아. 편집장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조롱이 없었습니다. 국제 에너지 분석 매체들이 기사를 인용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호르무즈 위기 분석의 일부로 다뤄졌는데 점차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한국이 호르무즈 위기의 대안으로 부상하고 있다는 프레임이 만들어지고 있었어요. 런던에 있는 동료 기자가 전화를 해왔습니다. 너 기사 때문에 여기 난리야. 에너지 데스크에서 후속 취재 요청이 쌓이고 있어. 어떤 반응인데? 처음에는 반신반의였어. 그런데 UAE 쪽 소스들이 확인해주기 시작하니까 분위기가 바뀌었어. 정책 포럼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했고. 비웃던 사람들은 동료가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비웃던 사람들이 제일 열심히 읽고 있어. 그동안 말도 안 된다고 웃던 이야기가 이제는 실제 검토 가능한 전략으로 읽히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이 이 가능성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UAE 내부 반응은 더 진지했어요. 아부다비의 관계자가 다시 연락을 해왔습니다. 기사 잘 봤습니다. 그런데 하나만 알아두세요. 뭡니까? 이건 이제 기사 한 줄의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책상 위에 올라간 선택지예요. 저는 전화기를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아직 확정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논의 중이라는 말의 무게가 처음 들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구상이 아니라 검토 단계로 넘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다시 호르무즈 근처로 갔습니다. 취재를 시작했던 그 바다를 다시 보고 싶었어요. 바다는 여전히 막혀 있었습니다. 배들은 아직도 길목 앞에 줄지어 서 있었고 선원들은 여전히 기다리고 있었어요. 전쟁은 계속되고 있었고 해결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미사일은 여전히 위협적이었고 보험료는 여전히 치솟아 있었어요. 그런데 사람들 사이에 작은 변화가 느껴졌습니다. 방법이 없진 않다는 희미한 말이 돌고 있었어요. 이 전쟁이 하나를 바꿔놓은 게 있었습니다. 한국을 보는 시선이었어요. 전쟁 전까지 세계는 한국을 좋은 공급자 정도로 봤습니다. 제조업 잘하고 반도체 만들고 방산도 꾀하는 나라. 그런데 세계 질서를 바꾸는 해법을 내놓는 나라라고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어요. 저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취재하면서 위기의 한복판에서 실제로 해법을 들고 나타난 쪽이 한국이었어요. 강대국이 손을 떼고 유럽이 분석만 내놓는 동안 한국은 다른 길을 설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식 발상, 한국식 실행, 한국식 신뢰. 이게 답이 될 수 있다는 걸 이번 전쟁이 증명하고 있었어요. 선착장 근처에서 한 선원을 만났습니다. 며칠째 배에서 대기 중인 인도 국적의 선원이었어요. 육지에 잠깐 내려온 참이라고 하더군요. 저는 가볍게 말을 걸었습니다. 많이 기다리셨습니까? 열흘째입니다. 가족한테 전화도 잘 안 터져요. 답답하시겠습니다. 선원이 잠깐 바다를 바라보다가 말하더군요. 그래도 희망이 보이면 기다릴 수 있습니다. 희망이요? 다른 길을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정말 그렇게 되면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집에 갈 수 있잖아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참 동안 서 있었습니다. 운하 원전 담수화 방산 신뢰 외교. 지난 몇 주간 제가 취재하면서 마주한 거대한 키워드들이 있었어요. 국가 전략, 세계 질서, 에너지 안보. 전부 크고 무거운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이 결국 한 가지로 수렴되더군요. 누군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 열흘째 배 위에서 가족 전화를 기다리는 선원 한 명이 집에 갈 수 있는가? 그게 전부였습니다. 한국의 길을 연다는 건 결국 이 사람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저는 선원과 악수를 했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기름때가 끼고 소금기에 갈라진 손이었습니다. 그 손을 잡는 순간 이 기사가 왜 필요한지를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호텔로 돌아와 마지막 정리를 했어요. 취재 노트를 처음부터 다시 넘겨봤습니다. 처음에는 웃었습니다. 사막의 운하를 판다는 말에 코웃음을 쳤어요. 한국이 뭘 어떻게 한다는 건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런데 천궁의 96% 앞에서 말을 잃었고 바라카의 흰색돔 앞에서 압도당했고 담수화 플랜트의 26개월 앞에서 시간을 다시 계산해야 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땀 흘리던 한국 근로자들의 사진을 보고 숙연해졌고 푸자이라에서 한국이 이미 답안을 들고 있었다는 걸 확인했을 때 전율했어요. 비웃음에서 시작해 전율로 끝난 취재였습니다. 해결사의 조건은 세 가지였어요. 첫째, 신뢰. 50년 동안 이 땅에서 약속을 지켜온 기록, 위기 때 먼저 손을 내민 나라라는 기억. 둘째, 실력. 하늘을 지킨 천궁, 전력을 세운 바라카, 물을 만든 담수화, 사막 위의 농업. 어느 하나 말로만 된 것이 없었습니다. 셋째, 약속. 시간을 지키고 결과를 남기고 끝까지 해내는 방식.
한국은 이 세 가지를 모두 갖춘 나라였어요. 이 결론은 제가 한국을 좋아해서 내린 게 아닙니다. 의심하고 비웃고 버티고 흔들리고 확인한 끝에 도달한 판단이에요. 불가피한 결론이었습니다. 한 나라의 위상은 경제 규모보다 위기 때 어떤 이름이 불리느냐로 증명됩니다. 세계는 강한 나라를 많이 봤어요. 군사력이 센 나라, 경제 규모가 큰 나라, 기술이 앞선 나라. 그런데 끝까지 해내는 나라는 많지 않습니다. UAE가 찾은 것은 가장 큰 나라가 아니었어요. 가장 믿을 수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순간 UAE는 한국을 불렀습니다. 세계 최강국이 손을 떼고 유럽이 분석만 내놓던 그 바다에서 가장 먼저 불린 이름이 대한민국이었습니다. 50년 전 사막에서 땀 흘리던 우리 아버지 세대의 노력이 오늘 세계가 한국을 부르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이런 나라의 국민입니다. 위기의 순간 세계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이 자랑스럽지 않으십니까? 세계가 멈춘 바다 위에서 한국의 이름이 불린 오늘의 사연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우인스의 수진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진이랑 우인스 다음에도 함께해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사랑합니다. 우이스 우리들의 이야기 작은 꿈도 커지는 이 순간 웃으며 함께 나가요 모두의 마음이 크게 울려요. 당신만의 감동 이야기가 늘 당신 곁에서 따뜻한 순간으로 남길 바랍니다. 다음에도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올게요.